안녕하세요. 저 SDS 물류사업부장 오구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행사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어느 정도 비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19년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컨퍼런스에도 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걸 잊지 않고 또 찾아주신 분들께 더 감사드리고, 또 새롭게 또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매년 할 테니까요. 계속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한 3년간은 사실 안 하지는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했었고, 온라인으로도 또 만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국내에서 하는 컨퍼런스가 없진 않죠. 없진 않은데 아마 또 저희만의 색깔이 있지 않았을까. 지난 한 10년간 저희가 해왔던 컨퍼런스들이.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더 따끔한 소리를 해주시러 찾아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물류업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지난 한 3년이 엄청나게 큰 변화의 시점이었잖아요. 그리고 힘들었고, 물류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힘들었느냐는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요즘 이렇게 제가 현장에 가서 또 고객분들을 뵈면 어떤 또 이 좀 느낌이 있냐면, 물류가 되게 좀 슬로우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 한 3년간 너무너무 캡하고 하기도 힘들었고 물류 오퍼레이션도 힘들었고 막 그러셨는데 지금은 좀 편해지셨잖아요. 그렇지만 물류에 대한 관심도는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류에 대해서 다들 똑똑해지셨어요. 되게 지식이 많아지셨어요. 그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물류는 특히 이제 이 화주사의 고객분들의 경영진은 물류는 누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물류는 그냥 누가 해주는 거야, 되는 거야. 큰 포션이 아니야. 그런데 지난 한 3년간 엄청난 일을 겪으시고 이제는 다 관심이 많으세요.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하는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워낙 내가 관심이 있었던 것에 대한 관성으로 계속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지난 3년간 학습을 해보니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프로세스, 솔루션, 또 밸류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부합을 했으면 하고 저희가 준비를 했고, 또 아마 관심 있는 영역들별로 아젠다들이 조금씩 이제 조금 느껴지시는 감이 좀 다르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SDS가 어떤 오퍼링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방향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이 레코멘데이션을 해주시거나 어떤 의견을 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환영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명함 쉐어링하고 하셨던 저희 직원들, 또 저 포함한 누구에게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말을 별도로 준비한 게 아니라서 여기까지 인사말로 생각을 하고 바로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니까 박수를 여러 번 받게 되는데 의도한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물류 DT를 통한 서플라이 체인 협업이라고 했어요. DT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내용이 다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방향성이 저는 이 서플라이 체인 협업 측면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얼라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런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젠다는 여태까지 물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그 측면에서 SDS가 지난 10년간 해왔던 디지털라이제이션 혁신, 또 지금 앞으로의 스텝 2가 어떻게 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신 내용이죠. 여기 인더스트리 1.0, 인더스트리 2.0, 3.0, 4.0 이렇게 가는데 똑같이 로지스틱스 1.0, 로지스틱스 2.0, 로지스틱스 3.0, 요즘 로지스틱스 4.0 이런 말 하다가 요즘 조금 슬로우하죠.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책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물류라는 건 항상 산업을 쫓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펑션이고 도구죠. 물류라는 게. 뭐 산업 어디서 생산을 많이 하고 어디가 수요가 있을 때 그걸 이어주는 건 물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항상 산업을 체이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류 시장의 규모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물류 산업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글로벌하게 알려져 있기로는 글로벌 GDP의 5%에서 10%가 물류 산업의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냐면요. 한 5천조에서 8천조? 요즘은 뭐 GDP가 더 커져가지고 1경? 뭐 이 정도 될 거래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제가 화주 기업인데 내가 직접 하는 물류도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어쨌든 물류비의 규모가 한 5%에서 10% 정도 된다는 거고, 물류는 크로스 인더스트리 다 존재해야 되는 거죠. 뭐 IT나 뭐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데 빼고는. 그런데 요즘은 또 엔터테인먼트도 막 물류가 들어가요. 뭐 구스 판매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물류가 매우 커요. 근데 그 물류가 제가 이렇게 히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산업을 계속 쫓아가서 발전을 하는데 어디가 바틀렉이었는지가 항상 생깁니다. 그 바틀렉을 해결하면서 혁신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대량 생산이 산업혁명 이후에 되니까 대량의 물건을 운송할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선박, 뭐 기차, 차량 이런 것들이 쭉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대량의 물건을 빠르게 수송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운송 모드가 변하는 시점. 그게 트럭으로 가서 배에 태울 때, 배로 가서 트럭에 내릴 때, 기차에 태울 때, 이때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거기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 그 다음에 한 게 하역의 최적화, 뭐 기계화가 됐는데 이때는 이 기계화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컨테이너였죠. 컨테이너라는 게 뭐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더라고요. 한 1960년대에 컨테이너가 나왔고 그 표준화가 되면서 정말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가능해진 거죠. 뭐 인터넷으로 위키피디아 이런 데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컨테이너로 하역 작업을 할 때와 그 전과의 비용 차이가 36배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혁신이 된 거죠. 아마 물류 업계에서 가장 큰 혁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 표준화는 얘기하지만 아직 항공은 또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저희도 물류를 이렇게 하다가 항공은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컨테이너 해상 운송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항공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가장 그 비행기 최적화해서 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떤 표준화된 뭐 UM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조금 빈자리가 있어도 그냥 갑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은 아직까지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항공기 별로 돼 있고, 그러니까 물류회사의 역할이 항공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역까지 기계화가 되고 더 물동량이 많아지다 보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서류 작업으로 뭐 행정 처리하고 선적 준비하고 창고 관리하던 걸 도저히 사람이 할 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IT 기술과 발전과 맥을 이어서 각 영역별로 시스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WMS, TMS, FIS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산업 쪽에서는 ERP, SCM, 플래닝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여기까지를 잘 해도 사실 글로벌 운영하는 거에는 최적화가 될 겁니다. 그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걸 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렇게 WMS, TMS, ERP를 연계해서 전체 오퍼레이션을 거버닝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또 로지스틱스 4.0에 들어가는 이런 기술들이 나왔는데, 이런 기술들이 매우 의미 있죠. 그동안에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 또 조금 느리게 했지만 빠르게 할 수 있는 걸로도 갔지만 저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인프라를 완벽하게 준비 못한 화주 또 그런 어떤 쉬퍼들한테 이 밸류를 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술들을 잘 보시면 저는 두 가지가 의미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아이템 레벨의 인식이 가능해지게 만들어졌어요. 물류라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UOM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닛 오브 메저라고 해서 각 영역별로 움직이는 단위가 있어요. 해상은 컨테이너,
뭐 트럭은 트럭 단위, 뭐 창고에선 팔레트 단위, 그러면 그거 단위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맨 마지막 단에서 하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템이 중요하거든요. 아이템 레벨의 상태가 어때? 근데 그거를 다 엮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보여주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IoT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아이템 레벨의 인식이 이런 게 없어도 가능해지는 시점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컴퍼니도 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됐지만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밸류를 이런 기술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비슷한 사례가 중국이나 인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유선 전화망이 그렇게 없었어요. 없어서 뭐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어려웠죠. 저 시골이랑 이런 데는. 그러다 어느 순간 핸드폰이 나오면서 무선 인프라로 그냥 쑥 갔죠. 그러면서 그냥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단계를 다 거치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계를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기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현장에도 적용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물류가 또 물류의 4차 산업혁명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고 뭐 우리가 AI 그럼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런 저변 인프라가 없었던 회사들도 그 효용을 볼 수 있게 가능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게 더 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한번 우리 산업의 또 기술적인 트렌드와 뭐 시장의 현장에서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오는 로지스틱스 4.0의 기술 변화들이 이런 오토메이션, 또 클라우드, 가시성, 뭐 분석 서비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되게 좋죠. 뭐 큰 기업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클라우드 같은 걸 봐보세요. 예전에는 내가 WMS, TMS, ERP를 다 깔아서 셋업해서 하려면 비용 투자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지금은 저건 애저 서비스로 그냥 하면 돼요. 내가 뭐 컴퓨터 안 사도 되고요. 그냥 클라우드로 서비스 받으면 되죠. 또 이런 비지빌리티를 정말로 내가 한번 내 물건이 가는 전 구간을 비지빌리티 시스템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한국, 뭐 미국, 또 항구만이 아니라 도착지에 인랜드 트래킹 하는 데까지 전부 다 뭔가 가져올 수 있는 체계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서비스를 하는 전문 회사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애저 서비스 쓰면 돼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오퍼레이션이 이제 데이터가 시스템에 쌓이기 시작했고 그 쌓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어떤 감으로 했던 의사결정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오토메이션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좀 오토메이션은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뭐 드론, 뭐 AMR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토메이션을 하면 완전 자동화를 하는구나 이런 기대감도 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리고 뭐 프로세스상 오토메이션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풀필먼트 서비스가 워낙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기존의 B2B 창고에 비해서 풀필먼트 센터는 사람이 5배 이상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그럼 뭐 자동화 이런 니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변이나 조건이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정말로 저 오토메이션을 했을 때 효과가 나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도 돼야 되지만 효과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건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큰 착각을 가지고 한번 도입을 하다가 실패한 게 뭐였냐면 RFID가 그랬어요. RFID가 딱 나오는 순간 바코드는 없어지네. 그러면 사람이 작업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럼 사람은 다 빠지는 거지 라는 기대를 했는데 막상 현장에 적용을 해보니까 100% 인식이 안 돼요. 100개를 흘려가면 하나를 인식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걸 누가 확인하지? 그럼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건 투자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냥 없어졌어요. 그렇게 막 실망을 몇 번 하다가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RFID를 적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스몰 스콥을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냥 거기만 적용하면 돼요. 쟤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은 드론을 넣는다. 드론을 넣으면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드론을 넣어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더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AMR을 넣어서 더 사람보다 사람 혼자 하는 것보다 밸류가 더 나는지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 변화가 엄청나게 있었죠. 이 인더스트리 자체 그리고 물류 업계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3년간 엄청난 이 임팩트를 받았어요. 이 산업계에서는 물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임팩트가 가장 와닿냐면 아시아에서 생산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는 게 그냥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그때는 물류비 비중이 한 3%, 5% 이랬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운임이 쭉쭉쭉 올라가더니 아시아에서 미국 가는 게 10,000불, 20,000불까지 올라가니까 물류비 비중이 20%, 30%? 그러면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게 경쟁력이 있나? 이런 의문을 가졌죠. 빠르게 간 데도 있었지만 늦게 간 데도 있고 그래서 소비지 중심으로 이제 막 투자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해놨더니 다시 물류비가 떨어졌어요. 그럼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한 걸 다시 돌려야 되나? 이것도 쉽지 않아요. 한번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새로운 게 생기면 기존 게 없어지고 요거 하나 생겨서 그냥 심플하게 예전처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존 것도 있으면서 새로운 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훨씬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사결정할 때 어떤 필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데이터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ESG, 탄소 배출량. 이게 그냥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레귤레이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텍스처럼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유럽 밖에서 생산한 것들은 그 나라 기준의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올 때 텍스를 부과할 거야.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직은 물류비가 저런 텍스 말고 대기업 또는 화주 입장에서는 보면 스콥 3예요. 스콥 3는 레귤레이션에 안 들어가겠죠. 어느 시점에 들어올 거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디서 생산해서 어디로 보내야 될다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류 쪽에 관련된 건 물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생산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쭉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더 탄소 배출량은 어떻게 되나 이거를 봐야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곧. 왜 그러냐면 그 규제 때문에 판매를 못할 수 있어요. 아니면 텍스가 더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사결정에 포인트 하나가 분명히 들어가겠죠. 그럼 되게 복잡해져요. 거기에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내가 탄소 배출을 물류를 통해서 얼마나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게 매우 크리티컬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성들이 앞으로 생겨날 거고 중요한 팩터로 들어올 거고 저희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수소 트럭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저런 파트너랑 같이 수소 트럭을 통해서 탄소 배출 절감의 효과를 고객에게 주는 이제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들이 있고 과거에 인더스트리 1.0, 2.0, 3.0, 4.0, 로지스틱스 4.0 이렇게 변화되는 그 의미와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 SDS는 그러면 저런 트렌드에서 뭘 해왔고 앞으로 뭘 할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SDS가 지난 10년간 생각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어요. 물류에.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오퍼레이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영역을 다 시스템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개발을 해서 오퍼레이션을 했죠. 그게 창고 관리, 운송 관리, 그리고 국제 운송 다 시스템으로 하는 첼로 플랫폼이 베이스에 깔리고 각 영역별 실행을 효율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가시성 확보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고 또 물류센터에 가보면 물류가 아닌 것들이 부가물류 영역에 있는데 그게 시스템으로 관리가 안 돼서 거기서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노력을 했었고 이런 효율화가 과연 글로벌 최적화가 맞는 건지 단위 최적화는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관리의 효율화 그러니까 옵티미제이션을 한 거죠. 이게 글로벌 최적화로 맞는 거야 라는 방향성을 계속 주는 노력들을 했었고요. 또 저렇게 잘 관리하다가 사고가 한번 딱 터지는 순간 이거는 감당하지 못할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류는 보통 리스크 홀딩 코스트가 리스크 어보이던스 코스트보다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에즈 운하에서 한번 배가 딱 서 있어요. 그럼 거기 커머셜 밸류 전체가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피하려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물류비가 좀 더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이 홀딩 코스트보다 훨씬 적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저 리스크를 사전에 빨리 감지하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피해가는 게 물류에서는 되게 중요한 관리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어떻게 감지하고 대응할 것인지 이런 체계를 가져갔는데, 그럼 이렇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계속 추구해온 SDS의 물류는 사람 없이 다 할 수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저 위에 되게 중요한 컨셉으로 컨트롤 타워가 있었던 겁니다. 저희 내부에도 있었고 고객사에도 일부는 있을 수 있고. 그럼 저런 IT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센싱을 빨리 하면 디시전을 빨리 하고 그 후속 대책을 만들고 하는 건 컨트롤 타워에서 했었죠. 제가 대부분 설명을 들어서 디테일은 말씀 안 드릴 텐데, 그래서 저희가 초기부터 이런 가시성, 그러니까 전 구간을, 국제운송 구간을 47개 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가시성을 확보하고 실시간으로 배의 움직임, 트럭의 움직임을 계속 파악을 하고 업무 영역도 계속 RPA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안 되는 것들은 다 부분 빈 공간들을 메꿔내고 하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류 창고의 실제 업무는 아니더라도 부가 물류, 밸류 에디드 서비스라고 해서 디파인을 하고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 노력들을 했었어요. 이게 물류 실행 효율화 측면에서 저희가 했던 일들이고요. 저기에 방향성을 준다는 거는 저게 최적이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뭔가 방향성을 주는 또 노력들, 솔루션들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어떤 창고에 있어서의 최적화. 그리고 결국은 이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상에서 어디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틀렉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바틀렉을 찾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콜래보레이션. 우리가 플래닝했던 내용들이나 우리 화주 입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게 저 운송하시는 분들까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를 빨리 센싱하고 대응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실제 저희가 창고에서 어떻게 최적화를 해서 업무 효율을 올리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유럽에 있는 창고고요. 저 로딩 옵티미제이션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The Cello Loading Optimizer. The 3D scanner measures the dimensions and weight of the product to be shipped. With the 3D scanner, all details are entered into the database automatically and in real time. Based on this accurate data, Cello Loading Optimizer creates a variety of palletizing scenarios based on product dimension, weight, label location, and center of gravity. Each loading scenario is then scored according to certain criteria, and the optimal scenario is selected. It is displayed on the monitor in the palletizing area, and the operator carries out the pallet loading following the scenario step by step. Once the palletizing is complete, Cello Loading Optimizer enables the operator to optimize the containers and trucks loading. Optimizing the truck and container fill rates significantly reduces the empty space and the risk of product damage. The best scenario presented by Cello Loading Optimizer also accurately calculates the truck demand. 자, 아까 중간에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창고에서 작업하는 분들 앞에 스크린이 있고 그걸 보면서 작업하잖아요. 저게 없을 때도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숙련되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나는 이 제품을 너무 잘 알아. 그냥 딱딱딱 해가지고 나가요. 근데 성수기엔 사람이 더 필요해요. 사람을 더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업을. 뭐 비용이 더 나가거나 아니면 오래 걸리거나 그런 거죠. 근데 저렇게 해놓으면 꼭 숙련된 분들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거 보여는 대로 싸우면 돼요. 저게 이제 과거에 저희가 했던,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게 첼로 스퀘어로 넘으면서 그럼 저걸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저긴 딱 봐도 대기업이잖아요. 큰 창고고. 저희가 어떻게 적용한 사례가 있냐면 셀러예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해요. 거기서 쇼핑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제품을 뚝뚝뚝 선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배송 요청 딱 하면 그 순간에 이제 뒤에서는 뭐가 되냐면 특송으로 보내야 되니까 특송비나 이런 게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거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냥 표준화된 걸로 그냥 계산해서 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최적이 아니에요. 물건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박스 사이즈를 계산한 다음에 최적의 박스를 제안해주면 그거 가지고 특송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택배를. 그렇게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솔루션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배송 요청을 하는 순간 그 배달 비용이 박스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계산이 될 수 있는 모듈로 들어가는 게 이제 약간의 변화죠. 디지털라이제이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첼로 스퀘어가 그렇게 첼로 기반의 저희가 지난 10년간 했던 거에 비해서 그럼 물류가 아닌 뭐 완전히 딴 세상 얘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측면을 바라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첼로 기반의 최적화, 관리 효율화, 실행의 효율화를 계속해 왔어요. 지금도 할 거고. 더 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이 뭐냐면 고객향, 운영향, 파트너향입니다. 고객향은 셀프 서비스로 디파인을 하고 있고, 운영향은 오토메이션, 파트너향은 오픈리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뭐 용어가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게 뭐냐면 저 많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나 효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정 규모 이상의 고객이 아니면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류회사 측면이든 고객이든 다 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인프라를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편할 수 있겠죠. 전화하면 다 해결해 줄 수도 있고. 근데 그 비용을 초기 비용, 뭐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스템 구축 비용, 오퍼레이션을 구축하려면 그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누군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고객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디파인하고 그걸 스탠다디제이션을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고객이 직접 오셔서 어디 가는 물류비가 얼마고 이걸 내가 써도 될 건지 확인을 하시고 오더를 내시고 트래킹을 하시고 정산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 않아요. 되게 높아졌어요. 요즘 워낙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고객이 직접 하시니까 물류회사 입장에서도 운영비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고객 입장에서도 즉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저렇게 시스템 기반으로 함에 따라서 내 데이터가 시스템에 쌓이는 거예요. 전화에서는 안 쌓여요. 내 데이터가 시스템에 쌓이고 그걸 나중에 직접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오토메이션은 이건 물류회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까지도 백엔드에 뒤에서 매뉴얼 작업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비효율이거든요. 그게 오토메이션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줄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밸류가 되게 많아져요. 저 자동화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자동화를 해놓으면 그게 고객이 해도 되는 걸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시프트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이거는 안 되겠어.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이 다 고객이 직접 하실 수 있게 오픈해 드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이게 저희 입장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예전 지난 10년간은 저희는 웬만하면 저희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블록체인 나왔을 때도 직접 해보려고 그러고 뭐든지 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한 분야만 아주 딥다이브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직접 하겠다고 시간 끌고 하는 건 고객한테 드릴 수 있는 밸류를 전달드리는 리드 타임이 늘어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을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랑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파트너는 발굴해서 인테그레이션해서 제공하겠다는 게 저 방향성입니다. 이게 물류의 저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성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정리된 게 이 내용인데요.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정말 첼로스퀘어에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저기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그 수출하는 분이 어떻게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주고 보낼 수 있는지. 바이어에게 20피트 컨테이너를 보내기 위해 해상 FCL 상품을 선택합니다. 프레이트 카드를 통해 주요 배송지의 견적과 특가 운임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송을 원하는 출발지와 도착지 포트, 날짜를 입력하고 정보 입력을 마치면 견적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예상 탄소 배출량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에는 선적과 관련된 진행사항을 전담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으며 대시보드에서 컷오프 일정을 쉽게 확인하고 선적에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는 또한 동시에 진행되는 여러 건의 선적 운송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에서는 운송 중인 재고와 현지 창고의 재고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재고 보충 계획을 세우고 물류 스케줄링을 할 수 있습니다. 배송이 시작되면 화물의 위치를 지도에서 볼 수 있고 AI로 히스토리를 분석하여 도착 예정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후에는 청구서에서 항목별 금액을 자세하게 검토할 수 있고 최초 견적과 최종 물류비를 비교할 수 있어 투명한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저희가 시간 때문에 이렇게 줄여놓다 보니까 중간에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그 흐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직접 그런 고객이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데이터가 생기는 거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저런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사실 저 화면을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고객사에 가서 저런 얘기를 할 때 현재 기준으로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데이터가 없어서. 근데 좀 쌓이면 저걸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토메이션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거창한 오토메이션을 말씀드린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에 연결이 안 되게 돼 있는 홀들이 있어요. 그걸 메꿔주는 부분들을 하는 건데 수출입 물류회사 또는 수출입 화주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 선적 서류 만드는 거예요. 선적 서류 입력하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동으로 저희가 해드리고요. 어떤 저희한테 필요한 다큐멘터를 올리시면 그거를 OCR로 쭉 읽어드려가지고 선적 서류도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거 되게 어려운 기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OCR 적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PI를 잘 하면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물류회사에 연락을 해서 내 화물을 물어보면 컨테이너 단위, 비일 단위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왜 그럼 그거 단위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착해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 그 화주의 영업부서는 뭐가 관심이 있냐면 컨테이너가 몇 개인지가 뭐 관심 있겠어요. 아이템 레벨로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몇 개를 내가 가지고 있고 몇 개가 오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다음 달에는 몇 개가 가용한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알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더스트리 3.0, 로지스틱스 3.0 있던 WMS, TMS, ERP를 해놓으면 연계해서 볼 수 있지만 그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적하실 때 패킹 리스트나 커머셜 인보이스를 업로드 하시는 순간 OCR로 쭉 인식을 해서 아이템 레벨의 가시성이 다 보일 수가 있는 체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큰 기업이 아니라 저 중견규모 이하의 고객들이 인프라가 준비가 좀 덜 돼 있더라도 효용을 누릴 수 있는 단계로 슉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죠. 드론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마 딜리버리까지 완벽하게 되려면 좀 어려울 거예요. 저 상간벽지, 뭐 의약품 이런 데는 하겠지만 저희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창고를 가보시면 재고 실사라는 게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재고가 정말 우리 시스템이랑 맞는지 계속 봐야 돼요. 그럼 시스템에서 이 칸부터 이 칸까지 가서 세워오세요라고 이제 지시를 하면 사람이 가서 세워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작업을 계속 하지만 저 위에 있는 거 한 3단 렉 위에 꼭대기에 있는 거는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하기가. 그럼 드론이 사람들이 퇴근하면 밤에 혼자 딱 올라가가지고 딱 사진 촬영을 합니다. 쭉쭉쭉쭉. 그러면 사람이 없어도 되느냐가 아니고요. 그렇게 촬영을 할 때 저희가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상한 애를 잡는 거예요. 그냥 얘가 어제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제도 그 자리에 있었고 문제가 없는 애는 그냥 스킵. 근데 얘는 이상해 변화가 있는데 시스템이 있는 거랑 좀 의심스러워. 그럼 그걸 알려줘요. 사람한테. 얘만 보세요. 그럼 그 전에는 재고 카운팅 할 때 사람이 100개를 보던 걸 이제 한 5개? 뭐 3개 이렇게만 보면 훨씬 정확해지는 거죠. 그럼 더 자주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빈틈을 메꿔가는 자동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컨셉추얼하긴 한데 첼로스퀘어가 저희 핵심의 주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해야 되는 그 포워딩, 창고 관리, 운송 다양한 파트너들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돼 있는 데도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할 계획인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저걸 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통합된 밸류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당연히 저희와 파트너가 윈윈할 수 있는 체계 하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여기도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한다면 매우 좋죠. 오픈 API로 연계해서 바로바로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첼로스퀘어의 현재예요. 지역적으로 서비스 주요 기능을 보시면 중국, 미국, 네덜란드 13개국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좀 더 추가돼서 16개국 할 거고 24년에는 30개국 할 겁니다. 화주 입장에서는 한 라우트만 첼로스퀘어로 받고 나머지는 안 돼.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 보내는 데는 다 됐으면 좋겠어. 이게 되게 필요하고 저희가 이미 35개국에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첼로스퀘어만 저희가 오픈해드리면 저런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수출입에 주력하고 있는데 창고, 운송 관리까지 다 첼로스퀘어 산하로 이제 들어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될 거고 핵심적인 견적, 부킹, 실시간 가시성 대시보드를
탄소 배출량 레포트 이런 게 계속 들어오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 많은 밸류들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장인데 궁극적인 아주 뭐 컨셉추얼한 미래향이라 미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위가 실제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겠죠. 벤더가 제조사한테 납품을 하고 제조사가 가공을 해서 창고로 보관했다가 유통사로 보내는 이 구조가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다 시스템이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능하고 그렇게 저희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다가 박스를 쳐놨냐면 실제로 저희가 저걸 해보니까 저기 이상은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있는 오퍼레이션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인더스트리 3.0, 로지스틱스 3.0 단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있었어요. 되게 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용이한 그리고 효과도 빨리 볼 수 있는 영역인데 여기가 문제더라고요. 여기는 되게 좀 작은 회사들도 있고 벤더들이 대기업에 납품을 할 때 BL 정보를 바로바로 보내주면 베스트인데 그렇지 않아요. 돈을 받을 때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넣어줄 때까지는 깜깜해요. 잘 몰라요. 얼마나 오고 있는지. 그럼 또 발주내고. 그래서 여기에 벤더들이 첼로스퀘어를 통해서 부킹을 하면 벤더분들의 물류관리 수준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높아지지만 그 정보를 통해서 조달 물류 가시성이 생겨요. 이 서플라이 체인이 훨씬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주력하고 있는 게 이런 프랙티스들을 만들어서 다 연계를 해서 정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첼로스퀘어 그리고 저희 물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제가 키노 스피치답지 않은 키노 스피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